안녕하십니까. 기필코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프라임법학원 공개 특강은 공무원 신문에 게재한 이 교정학 적중 모의고사를 자료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프라임 법학원이니까 제가 프라임 강의를 해야 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에서 가장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교정학의 주요 출제 주제를 가지고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 체크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이론 분야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계속 쭉 열거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해보세요. 행정제도사 내지 교정제도사, 그 다음에 처우 모델. 처우 모델을 하게 되면은 자주 출제되는 것이 사법 모델과 재통합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죠. 그 다음에 구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펜실바니아제와 오번제의 특징과 장단점, 그 다음에 전형적인 시설 내 처우, 그리고 사회적 처우, 사회 내 처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전형적인 시설 내 처우에서 출제가 자주 되는 것이 바로 개호, 두 번째 작업, 세 번째 징벌, 그리고 네 번째 가장 복잡하면서도 틀리기 쉬운 부분이 분류와 처우와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분류와 처우 하게 되면 과거에는 수용자 분류 처우 규칙 해가지고 독립적인 이 법무부령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형어집행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통합시켰죠. 그렇지만은 이 수용자 분류 처우 규칙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 급별 처우 내용 이러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출제되니까 최종적으로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시도록 하세요. 그 밖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으로서는 누진제와 분류제, 수용자 자치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행정공개제도로서는 순회 점검, 시찰, 참관의 차이점, 이걸 파악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처우 내지 중간 처우 내지 개방 처우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이 규휴죠. 그리고 사회적 처우 일반 이론. 그래서 이 사회적 처우에는 규휴, 그리고 사회 견학, 가족 만나무 집제도, 그리고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주말 구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채택하고 있지 않은 사회적 처우가 주말 구금제죠. 그리고 외부 통근제와 외부 통학제, 특히 외부 통근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형 외부 통근제만 채택하고 있지 혼합형 외부 통근제나 사법형 외부 통근제는 채택한 바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사회내 처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내 처우 하게 되면은 전형적인 것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갱생보호죠. 이러한 것들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제도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법 조문도 최종적으로 체크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가석방 이것은 뭐 빠짐없이 중요한 사항이죠. 가석방하게 되면은 반드시 소년과 성인의 그런 차이점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밖에 이제 수용자 권리 구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사법적 권리 구제 제도는 수용자 처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제도들이니까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비사법적 권리 구제 제도로서 청원 제도와 소장 면담 제도 그리고 수용자 처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국가인권회법상 진정제도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죠. 그리고 이 정보 공개와 관련된 법 조문도 최종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매년 한 문제 배당되어 있는 것이 사형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의 처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한 보호 대상 처우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이 여성 수용자에 대한 처우 특칙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임산부 수용자, 노인 수용자, 장애인 수용자, 외국인 수용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도록 하시고요. 거기에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소년 수용자인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석방과 관련된 내용들. 그 밖에도 이제 취업지원협의회라든가 교정자문위원회와 같은 각종 위원회의 그러한 특징과 차이점, 외부인사 참여 여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기타 법률로서 유엔 피고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정리를 해보시도록 하죠. 지금 뭐 시험이 몇 시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빨리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몇 시간 남지 않았다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 마세요. 수백 시간 남았죠. 그래도. 자, 1번 교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교정 및 교정학의 의의를 점검하도록 출제해봤어요. 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명시하고 있죠. 근데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이것은 일반 예방이나 응보하고는 전혀 관련될 수 없고 특별 예방이죠. 특별 예방 내지 제사회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용자 처우법은 교육형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있어서는 행형과 교정은 현재 혼용되고 있죠. 근데 그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행형 이것은 형식적 법률적 측면을 강조한 용어죠. 그러나 교정은 실질적 이념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행형의 목표나 이데올로기로서 사용되는 것이 교정이죠. 그래서 교정과 행형은 그 정도 선에서 구분하시면 충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교정의 세계사적인 흐름은 이 복수적 단계가 가장 앞섰죠. 그 다음에 유화적 단계, 과학적, 교육적 개선 단계, 최종적으로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 단계의 핵심 특징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보시면은 고려 조선시대 때는 오형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부가형으로서
먹글씨를 새기는 새길자자, 글자자, 자자형이라든가 오늘날 자유형으로서 금고가 아니라 자격형으로서 금고, 그러니까 자자형, 금고 이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형벌이었죠. 그리고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갑오개혁 이후이죠. 그래서 갑오개혁, 이것은 우리나라 행정제도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됐다 해서 징역표고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정시설 명칭은 형 내지 뇌욕, 그 다음 단계에서 전옥서, 그리고 갑오개혁 때 감옥이라는 용어, 그리고 일제시대 때 23년 형무소, 그리고 행정법 제정시까지는 형무소지만 제1차 개정시에 교도소로 전환됐다 하는 것까지 체크를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행정 흐름으로서 이해할 것은 현대 교정 내지 행정은 자유구금주의로부터 처우중심주의로 이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유구금주의로부터 처우중심주의로 이행했다. 그러니까 응보 일반예방주의에서 특별예방주의로 이행되어 왔다. 이렇게 연계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형 집행방법하고 또 착각하시면 안 되죠. 자유형 집행방법은 유형주의 방식에서 구금주의 방식으로 발달해 왔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구금제는 잡거제 내지 혼거제가 가장 오래된 제도이고 독거제로 발달해 왔죠. 독거제의 필요성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존 하워드였죠. 그래서 존 하워드는 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교정학의 학문적인 특징을 하게 되면은 규범과학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 존재과학 내지 경험과학이 본질이고 종합과학적 특성이 있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 학문은 감옥학에서 그 다음에 행정학, 그리고 행정학에서 교정학으로 발달돼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교정학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면은 이 교정 처우론 내지 교정 교육학, 이것은 이제 의료 모델의 바탕을 둔 거죠. 그랬다가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거쳐서 이 사법 모델 신응보주의가 강조가 되면서 교정 보호론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교정 보호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교정 처우 모델과 관련해서 이 개선 1번 지문의 개선 모델 이전에 응보주의 바탕을 둔 모델이 응보 모델 내지 구금 모델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교도관은 질서 유지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었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리고 개선 모델은 19세기 교육형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적인 교화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교도관은 준법부 표본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결정론의 바탕을 두고 적극적으로 이 교화 개선 시키려고 했던 접근 방법이 이 의료 모델 내지 치료 모델이죠. 그래서 의료 모델 내지 치료 모델은 범죄는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과학적 방법으로 그 원인을 치료 개선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범죄자를 질병에 걸린 자로 간주를 해가지고 부정경과
대규모 시설 내 처우를 바탕으로 했었죠. 그리고 교도관에게는 대폭적인 재량을 허용되었던 접근 방법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치료 모델 내지 의료 모델이 이 범죄를 줄이는 데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거쳐서 이제 의료 모델을 보완하면서 등장한 것이 적응 모델과 재통합 모델이죠. 적응 모델은 의료 모델과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이 범죄자도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다. 이거를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이 의료 모델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범죄자는 이 소질이라든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다. 이렇게 봤었죠. 그런데 적응 모델 입장에서는 자유의지에서 적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가는 범죄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보조적인 그런 거 교정 교화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모델 내지 의료 모델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신응보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정의 모델 내지 사법 모델 내지 공정 모델이었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는 부정경제도를 정기경제도로, 가석방제도를 선시제도로,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밀행주의 행영을 공개주의 행영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고,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가장 중시했던 접근 방법이다 해가지고 데이비드 포겔 등에 의해서 정립됐던 사법 모델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사법 모델 못지않게 출제가 되는 것이 재통합 모델인데, 재통합 모델 하게 되면은 거기 4번 지문에서도 다루어 놓았듯이 이 재통합 모델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범죄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했고, 그 다음에 시설 내 처우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더욱더 중시했다. 그리고 그 4번 지문 한번 보실까요? 새로운 사회복귀 모델, 재통합 모델은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수용자의 동의와 자발적인 참여하에 교정 처우 프로그램을 결정 집행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료 모델에서는 강제적인 교화 개선을 중시했죠. 근데 이 사회복귀 모델에 있어서는 강제적인 교화 개선이 아니라 그 범죄자의 동의와 자발적인 참여 하에서 교화 개선이 추구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사회 모델, 여기 재통합 모델은 오늘날 가장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있어서도 바탕이 되는 것은 개선 모델, 치료 모델, 사법 모델, 재통합 모델, 적응 모델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해요.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미결 수용자와 사형 확정자 처우는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1번 지문.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형 확정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는데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형 확정자나 수용자는 이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에 서신수수나 접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없어요. 그 점 주의하시고, 2번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열할 수 없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열할 수 있죠. 그것만 유일하게 검열할 수 있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응용해서 출제가 될 수 있냐면,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하면 틀린 것 같지만 맞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알 수 없을 때에만 검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한 사항들을 좀 응용해서 출제할 때 주의하시고, 그리고 3번 미결 수용자와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것도 주의하라고 그랬죠.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모두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죠. 무죄 추정을 받으니까. 근데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는 작업만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과 교화 개선은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은 신청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미결 수용자와 사용 확정자를 대비시키는 문제가 최근에 자주 출제될 거예요. 자, 이 점 대비해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한 지문으로 출제될 내용은 뭐냐면은 미결 수용자로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검사의 집행 주의서가 도달한 때부터 수용자로 처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검사의 집행 주의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수용자로서 처우할 수 있는 것이지 확정된 날로부터 수용자로 처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법원에 재판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금년도에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교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 조직도 여기서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세요. 지방교정청은 지금 4개 도시에 있죠. 서울, 대전, 광주, 대구에 있고, 이것은 이제 중감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여러 위원회를 거기에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중앙위원회인가 일선위원회인가를 구분해야죠.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죠.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라든가 치료감호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중앙위원회다. 나머지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당연하고요. 자, 그래서 그걸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있어서 가석방심사위원회, 분류처우위원회, 규심사위원회, 교정자무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됐는지 외부 참가를 허용하고 있는지 중요한 논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는데, 가석방심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하고 분류처우위원회는 외부인사 참여 없다. 규심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하고 있죠. 교정자문위원회는 내부인사는 없고 외부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죠. 교정자문위원회. 교정자문위원회는 교도관 회의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도관 회의는 법률상의 제도가 아니라 교도관 직무규칙에 근거해서 제도화된 것이다 하는 것도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구성 인원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2번 지문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징벌위원회는 몇 명이죠? 5에서 7인이죠. 그 다음에 교정자문위원회도 5인에서 7인. 취업지원협의회는 이 3에서 5명의 내부위원과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이니까 가장 많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취업지원위원회. 그리고 가석방심사위원회, 보안찰심사위원회는 5인에서 9인이고, 분류처우위원회가 5인에서 7인이었죠. 그 다음에 좀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취업지원협의회에는 외부인사와 내부인사로 구성되는데, 특히 외부위원회 임기가 취업지원협의회만 3년이고, 나머지 이 협회에 외부위원 임기는 모두가 뭐예요? 2년이었죠. 그리고 연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주의하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있어서 가석방 적격 여부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는 소년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기관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죠. 그래서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결정은 이원화되어 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 그리고 허가는 법무부 장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그리고 가석방의 허가 요건 이런 것도 소년과 대비시켜서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5번 파빌리온 양식 나오면 파놉티콘형 건축 양식하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죠. 파빌리온 양식은 병렬식 구조이기 때문에 위생에 유리하고, 파놉티콘형은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 이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통형으로서 감시에 유리하다. 파빌리온은 푸신에 의해서, 파놉티콘 건축 양식은 벤담에 의해서 제창이 됐다. 그래서 5번, 1번 지문, 우리나라 전주형은 파빌리온 양식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2번 지문, 하워드, 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경보다 부정경, 혼거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독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영교도소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가 시설화할 것을 주장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 3번 펜실바니아제 내지 필라델피아제는 엄정 독거 구금제이죠. 그래서 엄정 독거 구금제의 장점은 정신적인 개선, 회계 반성에 유리하다. 그리고 악폐 감염의 우려가 없고 개호하는 데는 유리하죠. 그렇지만은 작업에 불리하고 사회적 적응에 불리하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래서 잡거제 내지 혼거제와 독거제의 장단점 가볍게 체크를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라델피아제 내지 이 펜실바니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에람 린지의 5번제였죠. 그래서 5번제는 특징이 뭐냐? 주간에 혼거시키면서도 강제적으로 대화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침묵제 내지 교담 금지제라고 하고, 야간 독거제, 반독거제로서 특징이 있다. 혼거제의 바탕을 두면서도 대화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악폐 감염의 우려가 없다 하는 것이 장점이고, 작업을 시행하는데 유리했다. 펜실바니아제에 비해서. 그렇지만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그런 비판도 받았던 것이 5번제였죠. 그래서 추창자는 에람 린즈.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은 수용자의 권리 구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자, 권리구제제도 하게 되면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인 소송과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의 차이점, 이것을 구분해야죠. 소송이 비용,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없죠.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용자 처우법상의 제도는 청원과 소장 면담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제도가 진정이죠. 그래서 진정하고 청원 착각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자, 수용자 권리 구제 제도에서 이번 시험에서 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그래서 수용자가 이용하기 쉽죠. 비사법적 방법. 2번,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에 종래에는 법무부 장관과 순회점검 공무원에게만 청원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교정본부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죠.
자, 그 점 주의하시고 3번 수용자가 부당하게 청원을 반복하고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은 청원을 금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청원 금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요. 청원 금지 사유는 현행법상 규정이 없다. 부당한 청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는 없어요. 자, 4번 맞는 지문이고 7번 수용자 자치제의 시작은 웰즈가 보스턴 소년 감화원에서 했었죠. 그리고 행영제도로서 도입한 것이 뉴욕 5번 교도소에서 오스번이다. 오스번은 전면적 수용자 자치제를 체계화했었죠. 자, 그래서 그러한 전제 지식, 그래서 수용자 자치제에 있어서는 대규모 시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시설, 정기형이 아니라 부정기형, 독거제가 아니라 혼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수용자 자치제의 장점과 단점, 다시 한번 구분해야죠. 단점으로서는 형벌의 유화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교도 간의 권위를 추락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단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 독거제 아니라 혼거제, 부정경이 결합될 때 효과적이고 소규모 시설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고 형벌의 유화력이 약화되고 국민의 법감정이 반한다는 것은 단점 맞죠. 대규모 시설을 함정으로 넣고 그 다음에 3번 사회내처우가 아니라 전형적인 시설내처우죠. 사회내처우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잘못 읽어가지고 틀릴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지 사회내인지 잘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내처우의 일환이 아니고 시설내처우의 일환이고 개호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장점이 되죠. 카티지제는 수용자 자치제의 한 형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경비처우급은 허용 불가죠. 그 점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8번 사연의 처우와 관련해서 선시제도는 전형적인 시설내처우죠. 자기형기 단축제도, 선행보상제도 이것은 전형적인 시설내처우라는 점에서 가석방과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선시제와 가석방의 차이점을 구분했었어요. 그 다음에 사회견학은 사회적 처우죠. 그 다음에 가택 구금은 구금자가 들어있지만은 시설 내 처우가 아니라 사회 내 처우다. 이걸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있어서 이 사회 내 처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법률로서 틀린 정답으로 잘 출제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이죠. 청소년 보호법 이것은 이제 위반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형사처분 특칙 제도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보호관찰이라든가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런 것도 규정하고 있질 않죠. 그래서 형법에 있어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해당되고 치료감호법에 있어서는 이 치료감호는 전형적인 시설내 처우지만 보호관찰이 있죠. 치료감호법에 보호관찰.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들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죠. 자, 3번 성인범의 경우에 징역금고 구류인데 거기에서 함정이 구류죠. 구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종래에 무기수용자에 대해서는 10년 경과하면 가석방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요건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개정해가지고 20년으로 바꿨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소년에 대한 특칙 대비시켜야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4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죠.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갱생보호는 의무적 성격이 강한 제도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강제적 제도예요. 이 점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강조했듯이 최근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세부적인 조문까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 바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반적으로 체크하세요. 이번 시험에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9번 형집행법은 이 실체법이 아니고 당연히 절차법이고 사법법이 아니라 행정법이다. 이 점 주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수용자, 미결 수용자, 사용 확정자 등 처우와 권리 및 갱생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갱생보호는 사연의 처우이기 때문에 시설내 처우법인 수용자 처우법에서는 규율할 수 없죠. 그 다음에 3번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아 수용된 자나 구속영장 없이 긴급 체포된 자, 노역장 유치된 자도 수용자에 포함되죠. 특히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자는 수용자 중에서도 수형자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 4번에 있어서 그 수치를 잘 기억을 해야죠. 소년 수용자는 19세 미만이지 이하가 아니다. 이걸 주의하라고 그랬고, 노인 수용자는 60세가 아니라 65세 이상이죠. 그리고 산부는 출산 후 30일이 아니라 60일까지예요.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수용자를 말하고, 임부는 임신 후 6개월이 지난 자가 아니라 임신 중에 있는 자 전체죠. 자, 그러한 점을 체크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0번에 있어서 보시면 1번 소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그래서 여성 수용자에 대한 특칙인지 소년 수용자에 대한 특칙인지를 잘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자, 소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나이 건강도 여성하고는 맞지 않죠. 나이 건강은 노인 수용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인과 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부인과 질환에 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하는 것은 최근 개정 내용이죠. 종래에는 검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했었는데 지금은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로 개정했으니까 그 점은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 건강, 신체적, 심리적 특징이 여성의 배려사항이죠. 자, 그러한 점을 좀 주의하시고요. 자, 2번에 있어서 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는 유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유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개정한 내용으로 맞죠. 종래에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수용자의 범죄 횟수는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횟수로 한다. 과거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랬다가 이번에 이것도 개정을 했죠. 선고를 받은 횟수로 한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항상 선고가 지금 어떤 결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확정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횟수로 한다 해가지고 지난해 말에 개정을 했죠. 11월 17일 날 개정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징벌위원회는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출석하였다 하여도 외부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순간적으로 착각했네. 10번 1번 맞죠? 거기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는 신체적, 심리적 특징이 아니고 나이, 건강을 고려하여 부인과 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종래에는
의무적 부인과 질환 검사였는데 작년 말에 개정해가지고 필요적 부인과 질환 검사로 개정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10번은 그 점을 가지고 출제했으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 보호 대상자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그 주의할 사항, 고려할 사항으로서 노인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외국인 수용자에 대해서, 장애인 수용자, 그 고려할 사항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1번은 수용자 처우법 1조 가로놓기 식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수용자 잘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12번 교정시설의 참관, 시찰 및 순회 점검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1번 외국인이 참관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참관의 허가권자는 100% 소장이죠. 다만 외국인이 참관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거쳐 소장이 허가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점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응용해서 어떤 지문이 함정으로 출제될 수 있냐면, 과거의 지문이에요. 개정 전. 그래서 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할 경우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면, 과거 개정 이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틀려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관할 지방 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죠. 승인을. 그러니까 승인권자와 허가권자 잘 구분하시라는 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받아야 한다. 너 틀린 거예요. 승인권자가 현재는 관할 지방교정청장. 이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항 법무부 장관은 매년 과거에는 2년에 1회 이상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매년 1회 이상은 맞죠. 그런데 직접 순회점검 할 수도 있지만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순회점검 하도록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죠. 순회점검과 시찰은 감독작용, 시찰은 감독작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리 여러 번 했고, 참관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 4번 직무상 필요하면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참관할 수 있는 사람, 판사와 검사죠. 시찰권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시찰하고 개호행위의 내용으로서 그 시찰은 용어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호행위의 내용 하게 되면은 첫 글자 따가지고 배구 검정 시 강제 명령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13번 수용과 수용 분류. 1항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한 날로부터 5일, 7일이 아니라 3일, 그리고 과거에 독거실이었지만 지금은 신입자 거실이죠. 그리고 연계시켜서 이제 신입자 거실 수용 기간 동안에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30일까지 신입자 거실 수용 기간을 연장한다 하면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30일 내지 60일이 아니다는 거,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항에 있어서도 신입자를 인수한 교도관은 호송인에게 신입자 성명 나이 및 인수일치를 적은 확인서를 써줘야 한다. 인수서를 써줘야 한다. 이것을 함정으로 유도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교정시설의 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이송할 때 승인권자는 법무부 장관이 원칙이고, 법무부 장관이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이 승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했죠. 그런데 지방교정청장이 승인할 때는 관할 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지
관할 밖에서는 밖으로 이송하는 경우는 할 수 없다. 이걸 주의했었어요. 그 점 다시 상기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맞는 내용이지만 거기에서 특히 앞으로 함정으로 주의할 것이 23세를 22세 소년은 퇴원 연령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3세가 되기 전까지를 23세까지로 바꾸면 함정이에요. 23세가 되기 전까지 소년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최근 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기억에 있어서는 주식은 1명당 1일 550이 아니고 현재는 390이죠. 그 다음에 니은 일반 경비처우급 수용자에게 5회, 그 다음에 완화 경비급 6회, 개방처우급 1일 1회 증가하는 것, 누진처우와 관련된 내용, 중경비처우급이 월 4회 접견이죠. 그 다음에 티귿 일반 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 수용자에게는 전화통화 허가할 수 없다. 종래에는 시행규칙에 일반 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 수용자 전화통화 명시하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월 2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접견 횟수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접견 횟수는 중경비처우급은 월 4회, 일반 경비처우급은 월 5회지만 전화통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할 수 없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허용할 수 있다. 같이 규율하고 있죠.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니을에 있어서 침구류 당연히 자비 구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음에 있어서는 직계 비속 해외 유학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도 귀유 허가할 수 있다고 시행 규칙에 사유를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귀유와 관련해서는 일반 귀유 사유와 특별 귀유 사유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일반 귀유 사유도 법률상의 귀유 사유와 규칙상의 귀유 사유를 구분해라. 그리고 잘 속는 것이 형기 중 20일 이내로 바꾸는 문제 함정이죠. 1년 중 20일 이내를 형기 중 20일 이내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귀유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15번에 있어서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종종 출제되는 분야가 위생과 의료죠. 그래서 1번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필요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문제 주의하시고 2번의 경우에는 의무적이 아니라 필요적 규정이야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3번에 있어서는 특히 처우상 독거 수용자하고 개우상 독거 수용자 잘 바꾸죠. 처우상 독거 수용자에 대한 어떤 특칙은 없어요. 특칙이 적용되는 것은 개우상 독거 수용자죠. 항상 그 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은 일반 수용자는 1년에 1회 이상이지만은 19세 미만자, 노인, 그리고 개우상 독거 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특칙, 6개월에 1회 이상 특칙에 여성 해당되지 않는 것 주의하라고 그랬죠. 4번 교정시설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응급처치 포함된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현행 법령상 수용자의 외부 교통권, 외부 교통제도 좁은 의미로는 접견, 서신 수수, 전화 통화 아니죠. 넓은 의미로는 뭐 TV 시청이라든가 신문 구독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죠. 자, 그래서 외부와 교통에 대해서도 매년 한 문제가 배당돼 있어요. 1번에 있어서 이 소장의 허가
해가지고 함정으로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지필과 접견, 서신, 수수죠. 지필, 서신, 수수, 접견에서 허가는 이미 폐지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권리로서 인정된다. 그런데 아직 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은 전화 통화죠. 그래서 전화 통화는 허가,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령이다 하는 것을 구분하라고 그랬죠. 자, 2번 미결 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이 시간과 횟수 제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 수용자들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데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수용자와 사용 확정자 중에서 형사사건으로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변호인과 접견할 때는 미결 수용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그랬죠. 그 점 대비시키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행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 접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접견 제한 사유와 그리고 녹음 녹화 사유 잘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신 제한 사유, 접견 제한 사유, 녹음 녹화 사유 구분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헷갈리기 쉬우니까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접견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머리글자 암기법으로서 형사안전 복귀 해치면 접견 제한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형사안전 복귀 해치면 접견 제한이다. 그 다음에 그 4번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시켰어요. 수형자가 19세 미만인 때에도 접촉 차단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9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접견 차단 시설이 있는 장소에 접견하도록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어떤 것하고 혼동해서는 안 되냐면 여성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때에는 접견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특칙이죠. 남성 수용자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때 그런 특칙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만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17번 1번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의 결정으로 접견 서신 수수가 금지된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도 금지되죠. 2번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용자의 지필을 제한하였다.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을 묻는 문제냐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이 언론 출판의 자유 제한 원리였죠. 그래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일반 원리였어요. 그 다음에 3번 주의할 사항 지적했고, 4번 장애인 수용자나 노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전담 교정시설이 아닐 때는 1층에 거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이용할 장애인에 대해서는 배려사항이 변기 갖추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의 경우에는 겨울철 난방 갖추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8번과 관련해서 엄중 관리 대상자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규칙이죠. 그래서 그 규칙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언급을 했어요. 자, 1번 엄중 관리 대상자의 상담 책임자 1명당 상담 대상자는 10명 이내로 하고 상담 책임자는 수시로 개별 상담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 2번 마약류 수용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재활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엄중 대상자의 그 번호표 색깔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거기에서 조폭 수용자하고 관심 수용 대상자는 노란색이었죠. 그리고 마약류 수용자는
파란색이죠. 시퍼런색. 그리고 사용수는 사용 확정자는 붉은색.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색깔 출제될 만한 것은 대비시키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있어서 개호, 오늘날 교육형주 시대에는 이 경계작용보다는 보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계와 보호를 줄임말이 개호라고 그랬죠. 1번 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보호장비는 수용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강제력 행사나 무기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 여성의 신체 의류 및 휴대폰 검사 반드시 여성이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였죠? 전자 영상 장비로 거실에 있는 여자 수용자를 개호할 때는 반드시 여성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점 주의하셔야 되겠고, 여성이 원칙적으로 여성 교도관이 해야지만은 예외적으로 남성이 할 수 있는 것과 대비시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는 보호실 수용기간하고 진정실 수용기간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에 대비하시라는 거기 출제했고요. 반드시 구분하세요. 보호실 수용기간, 진정실 수용기간. 그 다음에 현재 20번,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 관련 내용과 부합하는 것 해서 1번은 이 분류심사 제자죠. 제사유. 그리고 이것과 대비시켜야 할 것은 유예사유라고 그랬어요. 2번 징벌위원회, 이것도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그랬죠. 이 징벌 유예 권한은 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징벌위원회에 있죠. 그리고 거기 3개월 이상, 이런 것을 2개월 이상인데 이렇게 3개월 이상으로 바꾼다든가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것 항상 주의하시고, 3번도 마찬가지죠. 1회 이상이지 월 최대 2회까지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죠. 자치생활 수용자. 그리고 4번에서 법무부 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대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20문제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논점만 다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이 징벌 법률 조문과 규칙까지 상세히 정리하세요. 이번 시험에서 징벌은 90% 이상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논점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런 논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숫자 이런 것은 시험 직전에 반드시 대비시켜서 체크를 하시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